네, 조차가 파헤친다. 이분들 쫓아옵니다. 경상대학교 조경근 교수,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감각이 뛰어나. 박력 있죠. 우리 박력 있어. 그러니까 막 쫓아올까봐 겁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누가 걸렸네. 은근히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6박 8일 이제 중동 순방을 마치고 한데 사실 이제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순방이다. 이번 순방 의미는 뭐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하여튼 경제 외교 측면에서 좀 되게 방점을 많이 좀 찍었지 않느냐. 그리고 부산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또 엑스포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측면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그동안 사실 그 걸프 협력회의 같은 그런 중동 국가들하고 FTA를 한 10년 넘게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앞당기는 성과들도 있었고 또 이집트하고도 FTA를 좀 새롭게 해나가는 느낌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산 부분에서도 저는 되게 많이 좀 그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봅니다. 천궁투 같은 경우는 뭐 4조원씩 이렇게 계약을 맺고 왔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높이 좀 평가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조경근 교수님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좋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뭐 마지막에 어디 뭐 놀러 가느냐 하는데 그럴 리가 없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번에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작년 경제 성장률이 4%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4%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그런 예인 것 같고요. 그만큼 마지막 임기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는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아까 뭐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2030 엑스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 다시 한번 또 여쭤보자면 중동 3개국 순방에서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과 수소에너지 협력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방산수주, FTA와 같은 경제 외교에 집중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수소 협력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 사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석유 자원은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고갈되니까 사우디가 사실 앞으로 세계 수소를 만들어내는 최대 수소 생산국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또 미래 에너지 부분에서는 맞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우디하고 수소 협력 부분, 수소 산업 부분에서 대단히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연구개발도 하고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스탠스를 갖고 가신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MOU도 맺고 해서 일정한 그런 성과들이 저는 당연히 뭐 있었다. 그 부분은 되게 저는 좀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전 협력은 조금 주춤해 있는 그런 상태고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은 수소 산업의 시대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아까 잘 지적하신 것처럼 중동 같은 경우 석유가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그 수입원이라고 하는 게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떨어졌을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새로운 에너지 원밖에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한국과 협력이 절실한 거죠. 너무 이제 이 대통령이 순방한 분명히 이제 좋은 경제적 효과도 있고 한데 너무 평가에 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는 뭐 놀러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두 분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근데 놀러 가려면 왜 거기 가겠습니까? 놀러 가려면 몰디브나 이런 데를 가시는 게 낫죠. 모히또 먹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뭐 그렇게 10살 땅에까지 그렇게 놀러 가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좀 폄하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 자갈 찾으면서 요 또 한번 효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고 근데 요새 다시 이제 대선 후보들 얘기를 갈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얘기들이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 반복을 되는 해야 됩니다.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 한번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이 방법에 대해서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까요? 저 제일 먼저 ARS로 하느냐 전화 면접을 하느냐는 되게 큰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ARS를 하면 일단 응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RS는 기본적으로 응답률이 8%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8% 응답률이 내려가면 그건 대단히 좀 바이어스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ARS냐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전화 면접도 어느 시간대에 하느냐에 다르고 어느 요일에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거기에 RDD 방식을 어떻게 섞느냐 이런 방식들도 다르고 안심번호도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제일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널뛰기 여론조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성과 연령 지금 지역별로만 계층화된 표집들을 좀 적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의 특성이 되게 응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건 따로 저희들이 가중치를 두거나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제 저희들 갤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 진보층에 그게 좀 많이 좀 보수층에 그게 많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KSOI 같은 경우도 보수층이 좀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또 하여튼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가 보수층이 좀 많이 반영되고 갤럽은 좀 진보층이 많이 반영되고 아니면 조금 비슷하거나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 혹은 대통령 후보 지지에 대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저는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널뛰기 조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점이 좀 눈여겨 보여지더라고요. 네네. 첫째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분으로 인하여서 확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가 이런 그 변화를 계속 해왔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처럼 40% 안쪽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정책의 어떤 부분 전략의 부분에서 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론조사에 우리가 관심을 둔다고 하면은 이제 30일 내외밖에 안 남은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나오는 거는 거의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 연휴 안에 또 토론회도 두 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에는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대단히 좀 네네. 국민의힘도 지금은 40%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믿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너무 과신하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게 실제로 이런 널뛰기 이런 판세를 보고 그것만 여론조사만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좀 바닥 민심을 직접 살피는 그런 좀 뭔가 또 다른 탐침을 좀 꼽아서 민심을 파악하는 노력이 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FGI 같은 그런 조사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좀 있어야 여론조사의 어떤 그런 그 오류를 좀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네. 두 당이 조금씩 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좀 더 얻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좀 뚝 떨어졌다 오르기도 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두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둘 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죠. 뭐 그렇다고 네네. 볼 수 네. 있습니다만 약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좀 오락가락 등락이 좀 많이 네. 심한 편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실제적으로 30% 후반대나 쭉 계속 중반대에서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 있죠.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뭔가의 지금 어떤 문제점 이걸 보여주는 결과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 후보가 네. 안철수 후보가 있기 때문인데 과연 마지막 이제 최종 투표에서 안 후보에게 주는 표가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상상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 수정을 통해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빠지면서 야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야권 단일화 없이는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도 있던데요. 예, 저거는 이제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그 제1야당의 입장에서 안 후보와의 그런 단일화에 목을 메고 가는 거는 그 모습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네. 물 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같은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오차범위 밖에서의 리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연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대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0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ARS로 진행했다는 거.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하 동문 이걸로 예, 요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된다 해야 하더라고요. 되죠. 참 그러면은, 웃기죠, 그것도. 위반입니다. 좀 예. 고치세요 방송관계 당국에서. 쫓아갔는데 지금. 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설의 이제 TV 토론 문제인데 네. 아이고 요것도 이제 뭐 양자 토론 때문에 사실 뭐 심상정 의원도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뭐 사실은 이제 반대할 수밖에 네. 없어서 지금 법리 해석을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허용 여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허용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네. 누가 어떤 판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죄가 됐다가 무죄가 네. 됐다가 뭐 그 사람이 그 판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법리 외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명백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지금 만약에 가처분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이 벌어질 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라는 게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저는 법원도 쉽게 그렇게 가처분 신청 금지를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대단히 좀 고민이 많이 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다른 얘기지만은 이제 토론을 어쨌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할 때에 걱정되는 거는 정말 짜증을 유발하는 토론이 될까 봐서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그죠? 저런 게 있었구나. 저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물고 뜯으면서 서로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굉장히 이거 체할까 봐서 걱정인 거죠. 사실은 좀 네. 산뜻하고 정책 중심의 토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염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두 분 봐라.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설에 이제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래도 진짜 관심이 높지 않을까? 좀 민심의 방향이 좀 많이 설은 바뀌고. 되게 그렇죠. 지금부터 저는 예열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그렇죠.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다 좋은데 근데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에 정말, 싸울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렇죠. 정치는 가족 그냥 간에 정치의 싸울 수 세계에 있어요. 남겨두고 가벼운 그냥 대화거리 정도라만 네, 했으면 네. 좋겠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설 밥상에서 주고받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이 저는 되게 영향을 많이 그죠. 미친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만큼 설득력이 높은 힘을 그러니까요. 가진 집단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설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지지율을 좀 견고하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를 후보들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친척이 만나거나 가족이 만나거나 친구들이 만나서 자리를 같이 할 때 금지 사항이 정치하고 종교 얘기 아닙니까? 네. 아니 저희 지난 설에는 저희 형님은 막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왜 예. 우리가 정치인 그런 때문에. 재미난 풍속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예. 보통 생각이 다르면 그냥 뭐 안 듣고 마는데 가족과 함께 있으면 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네. 아무래도 또 가족이니까 그런 것 수월하게 말할 수 있고요.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죠. 그때는 이어폰 끼고 그냥 음악 들으시면 네, 부디 알겠습니다. 평화로운 그런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제 또 이제 유선유 후보 쪽 얘기로 가보면 이게 이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어서 어제 특히 이제 장모 판결이 나온 부분, 그다음에 배우자 이제 김건희 씨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어제 나온 것만 먼저 짚어보면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네. 했고, 근데 장모 무죄 판결 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장모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난 부분은 저는 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판사의 성향이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또 이거는 마지막 이제 대법원 판결을 대법이. 봐야 알 수 있다. 뭐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뭐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의심의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저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7시간 녹취 들으면 뭐 그걸 걸크러시로 포장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열심히 이제 또 홍보도 하고 앞으로 아마 등판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혹은 중도가 바라보는 일정한 시각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앞으로 영부인이 될 중도의 자격과 소양을 갖췄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은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지금까지 말한 그 발언의 어떤 수위나 내용을 보면은 과연 하는 생각이 들죠. 드는데 한번 좀 두고 보죠. 뭐 그런데 현재로서는 확실한 거는 국민들의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이 현재로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는 단순한 네네. 법 그런 어떤 정서적인 판단만 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원대 채용 부분은 확실하게 수원대에서 공개 채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 채용되는 경쟁에서 사실 그 경쟁을 불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뭐 허위로 조작한 부분들도 있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기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법리적인 판단까지도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눈으로 볼 거라고 하는데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뭐 그렇게 하던데.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정권 교체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소하게 사실 제껴들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에 더하면은 제가 아까 선거 전략의 수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구조적으로 갇혀 있는 박스권도 있지만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상대적 아닙니까, 그죠? 한쪽이 높아 있다라고 하는 건 한쪽이 낮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이 되겠죠. 뭐. 근데 오늘 아침에 원희룡 뭐라 불러야 되나? 전 지사, 예, 전 지사이면서 네. 지금 전 후보. 네, 전 그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아침에 보도되는 거를 보고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긴 한데 처하고 장모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후보 자체는 결함이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니요, 평가하십니까? 처가의 문제가 너무도 도드라지기 때문인 거죠. 후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을 판단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거고, 저는 이게 연결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도 웃기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여러 가지 예컨대 양평의 공흥동 딸 문제랑 처가가 개입된 여러 가지 것들에 사실은 윤 후보가 검사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직위를 이용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의심의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고 있지 못하고 언론이 제대로 관심을 갖고 파헤치고 있지 않음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저는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게 네. 이쪽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나 또는 그 처가의 문제가 되지만은 이걸 갖다 공격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본인의 문제로 또 화살이 돌아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양자가 서로 곤혹스럽다고 보죠. 네. 또 논란이 됐던 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검찰 공화국이 다시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되면은 자기가 마치 이제 없는 죄인데 네. 있는 죄로 되어 가지고 감옥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이에요. 스스로 그 말을 조금 전은 실수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뭐 미리 뭐 면피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해온 그동안에 해왔던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말을 사실은 뭐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본인도 이제 그 부분이 이게 내가 좀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사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해명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내놓은 7시간 녹취록 들으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제 스스로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와서 약간은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고 편파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이 방송을 하는 게 내 신상에 이럴까? 그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실질적인 심리적인 압박을 갖고 살았는데 그걸 다시 되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안에는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굉장히 나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법원이나 검찰이 조금 더 공정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떤 후보나 어떤 후보의 가족이든 잘못에 대하여서는 벌을 받아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 정도 하죠.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무서워지는데. 아니 근데 요거 시간이 짧아서 얘기는 못 들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대선 앞두고 부산의 여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대결 2030들이 먼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책 토론하자 하니까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다 해가지고 할 것 같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네. 긍정적인 네, 거고 네. 저는 그런 2030들의 압력이나 다른 세대들의 압력이 후보들을 포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정책 대결의 장으로 후보들을 끄집어내는 저는 국민적인 어떤 지혜의 일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북유럽처럼 2030이 심지어는 스스로의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목소리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박수를 진짜.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요거 토론회 하면 저희 프로에도 좀 초대를 해가지고 네, 네, 부산의 네, 2030들이 활발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성대학교 조경근 교수,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하면서 안전하게 지냅시다. 자갈 찾으면 17,819의 박상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